6년 전, 저는 북한 외무성 소속 외교관이었습니다. 유럽의 한 나라에서 우리 공화국을 대표하는 얼굴이었죠. 동무, 우리 공화국은 지상낙원입니다. 저는 수없이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외국 기자들 앞에서, 국제회의장에서,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요. 하지만 그날 대사관 정문 앞에 섰을 때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그런 제가 어느 날 떨리는 손으로 한국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북자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나 3대째 독립투사 집안의 후손으로 자란 저는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당원이었고 외국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였죠. 외무성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체제를 위해 일하면 할수록 저는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자유세계를 본 순간부터 말이죠.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외교관으로 살았던 제 15년의 기록입니다. 체제의 가장 안쪽에서 동시에 가장 바깥에서 본 진실입니다. 1993년 저는 평양외국어대학 영어학부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19살이었죠. 전국에서 선발된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분이 좋고 성적이 우수하며 당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된 학생들만요. 대학 생활은 화려했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웅장한 캠퍼스, 외국 서적들로 가득한 도서관, 원어민 교수들과의 회화 수업. 우리는 매일 아침 수령님 덕분에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밖 세상은 달랐습니다. 여름방학 때 함경북도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기차역 주변에서 꽃제비 거리의 아이들들을 봤죠.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구걸하는 아이들. 저와 같은 나라, 같은 시대를 사는 또래였습니다. 저 아이들은 왜 저런 겁니까? 동행했던 당 간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죠. 성분이 나쁜 집안의 자식들이요. 혁명의 적대 세력이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기억을 애써 지웠습니다. 제 앞에는 외무성이라는 화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00년 저는 외국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외무성에 배치되었습니다. 26살의 당당한 외교관 후보생이었죠. 외무성 청사에 첫 출근하던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김일성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외국산 만년필, 그리고 벽에 걸린 수령님 초상화. 동무는 이제 공화국의 얼굴이요. 해외에 나가면 동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요. 상급 동무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시에 어깨가 무거워졌죠. 외무성 간부로 일하며 저는 평양의 특권층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수입 식품, 외화 상점 이용 권한,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출장 기회. 제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특권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2004년 어느 날 외화 상점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배급소 앞에 긴 줄을 선 주민들을 봤습니다. 겨울인데도 얇은 옷을 입고 몇 시간씩 기다리는 사람들. 제 손에는 초콜릿과 외국산 와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빠르게 떨쳐냈습니다. 아직은 체제에 대한 믿음이 더 컸으니까요. 2005년 드디어 첫 해외 발령 통지를 받았습니다. 유럽의 한 나라로 가게 된 것이죠. 출국 전 일주일 동안 보위부에서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겉만 화려하오.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하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호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2005년 5월, 저는 유럽의 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은 자유로운 공기였죠. 대사관에 배치된 지 일주일 후 상급 동무와 함께 시내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공관 식자재를 구매하러 간 것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진열대, 수백 가지 종류의 빵, 과일, 고기, 유제품. 사람들은 여유롭게 카트를 밀며 물건을 골랐습니다. 줄을 서지도 배급표를 내밀지도 않았죠. 그냥 원하는 걸 담고 계산대에서 돈을 내면 끝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허상이요. 저 물건들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거리에 널려 있어. 상급 동무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원 벤치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뿐이었죠. 첫 달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평양에서 배운 이론들이 맴돌았고 눈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보위부의 교육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자본주의는 결국 붕괴할 것이다. 하지만 그해 겨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사관 업무로 인터넷을 사용해야 했는데 감시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저는 무심코 검색창에 북한이라는 단어를 쳤습니다. 평양이 아닌 외부 세계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지 궁금했던 거죠. 수천 개의 기사와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탈북자 증언, 그리고 김정일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 제 손은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웠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국주의자들의 날조다. 거짓 선전이야. 속으로 되뇌었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언들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말하는 영상들. 위성 사진으로 찍힌 수용소의 모습. 그리고 제가 함경북도에서 봤던 꽃제비들의 이미지가 겹쳐졌습니다. 2007년 봄, 대사관 행사에서 현지 기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된 답변을 쏟아냈죠.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의 은덕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완전 고용이 보장되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녹음된 테이프를 재생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체제의 대변인이 아닌 그저 혼란스러운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은 뭐였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저를 괴롭혔죠. 동료 외교관들은 여전히 충성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들의 눈빛에서도 비슷한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각성은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안에 무언가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2017년 10월 평양에서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동무는 다음 달 본국으로 일시 귀국하여 업무 보고를 진행할 것.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소환. 그것은 의심받고 있다는 신호였죠. 해외 공관에서 오래 근무한 외교관들은 가끔 사상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불려갔습니다. 대부분은 다시 돌아왔지만 일부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문을 읽고 또 읽었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무, 걱정 마시오. 정상적인 절차요. 선임 외교관이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숙소에서 서랍 깊숙이 숨겨둔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아내와 7살 된 딸. 마지막으로 본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외교관의 가족은 인질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사슬이었죠. 아빠, 언제 와요?
출국하던 날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머리만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봐서는 안 되는 걸까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두 가지 선택이 싸웠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 조사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남을 것인가. 돌아가면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죠. 남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영원히 잃게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처자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머릿속에서 보위부 동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출국 전 교육에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배신자의 가족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요. 2017년 11월 첫째 주, 저는 매일 아침 한국대사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그쪽으로 출근 경로를 바꿨죠. 대사관 정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텔방에서 우연히 한국 방송을 봤습니다. 탈북자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자유롭게 사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제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11월 15일, 귀국 2주 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면도를 하다가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초췌하고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안에서 결연함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가서 수용소에 간다면 딸은 아빠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내가 여기 남아서 진실을 말한다면 언젠가 딸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이거나 거짓말 속에서 계속 사는 것이라는 점이요.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작은 메모지에 글을 썼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아빠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 11월 20일, 평양행 비행기를 타기 사흘 전,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의지로 내리는 결정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오전 9시.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죠. 하지만 서랍에서 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가족 사진을 조용히 꺼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외교관 신분증도 함께요. 이것들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동무, 오늘 외부 회의 있소? 숙소 현관에서 보위원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예, 현지 대학에서 강연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고 저는 천천히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 나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뒤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미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탔습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였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지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자유로운 거리, 이 평화로운 일상. 잠시 후면 제 삶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전 11시 30분, 한국 대사관이 있는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은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에서 50m 떨어진 곳에 서서 저는 1시간 동안 그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가까이 갔다가 멀어지고 다시 가까이 가고 행인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모든 게 끝이다. 평양의 삶, 동료들, 그리고 가족.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땀으로 흥건했고 입술은 바짝 말랐죠.
오후 1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동무, 지금 어디요? 오전 회의에 불참했는데.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제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한 거죠.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어느 병원이요? 지금 당장 위치를 보고하시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끊고 배터리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20걸음. 대사관 정문까지는 정확히 20걸음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걸음을 셀 때마다 머릿속에서 평양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넷, 다섯, 여섯. 딸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내가 손을 흔드는 환영이 보였죠. 15, 16, 17. 거의 다 왔습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정거하는 소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보이부가 온 걸까요? 18, 19, 20. 정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이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요. 속삭이며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로 말했습니다. I'm Onus Korea Diplomat. I want to defect. Please help me. 3초의 침묵. 하지만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뛰어들었고 문은 제 뒤로 닫혔습니다. 바깥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요.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이었겠죠. 대사관 직원이 저를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3평 남짓한 공간,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제가 살아갈 세상이었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영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은 안전하지 않았으니까요. 첫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평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보위부가 우리 집에 들이닥쳤을까? 아내와 딸은 어디로 끌려갔을까? 배신자의 가족은 3대가 벌을 받는다. 체제의 법칙이었습니다. 제가 자유를 선택한 순간 제 가족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대사관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와서 항의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김성진 동무를 즉시 인도하라. 그는 공화국 재산을 횡령한 범죄자다.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 제가 잘 아는 선임 동무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분이었죠. 지금은 제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대사관 밖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북한 외교관들이, 밤에는 조총련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교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을 외치며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가족을 생각해라. 내 때문에 처자식이 고생하고 있다. 그 말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딸이 수용소 철조망 너머에서 저를 부르는 꿈. 아내가 조사실에서 폭행당하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차라리 돌아가는 게. 어느 날 한국 영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죠. 당신이 돌아가면 당신도, 가족도 모두 끝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당신이 살아있고 언젠가 진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2주째부터 국정원 직원들이 찾아와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북한 외교 시스템, 해외 공관 운영 방식, 외화벌이, 실태 등을 물었죠. 처음에는 답하기가 주저되었습니다.
동료들을 배신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죠. 체제가 어떻게 주민들을 속이고 해외에서 어떻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지 누군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사관 박 시위는 점점 잦아들었지만 제 마음의 소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영사들과 대화했지만 가족 생각은 한시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사가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북한에서 당신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에는 조선중앙통신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변절자 김성진, 조국과 인민을 배신하고 적국에 투항. 제 이름 위에 붉은 X자가 그어져 있었고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기사를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으니까요. 망설일 필요가 없어진 거죠. 2달째, 드디어 한국행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3일 후 출발이었습니다. 제3국을 경유해서 인천으로 가는 여정이었죠. 새로운 삶을 준비하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유인이 될 겁니다. 영사의 말이었습니다. 자유인.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두려웠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제 정체성을 모두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밤, 안전가옥 작은 창문으로 별을 봤습니다. 저 별빛은 북한에도 한국에도 똑같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 이제 저는 그 경계를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5일 새벽 대사관 지하차고에서 검은색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은 검은 필름으로 가려져 있었고 저는 뒷좌석에 몸을 낮춘 채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북한 측의 습격에 대비한 조치였죠. 공항까지 1시간. 그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밖으로는 제가 3년 동안 생활했던 도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 자주 가던 카페, 산책하던 공원.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풍경들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에스코트하며 별도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섞이지 않도록 한 것이죠. 출국 심사대를 지날 때 심사관이 제 임시 여행 증명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비행기는 제3국을 경유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직항편은 보안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코노미석 창가 자리. 옆자리는 비워뒀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2줄 뒤에 앉아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기체가 떨리고 그리고 떡하는 소리와 함께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와 단절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비행 시간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평양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의 열병식, 외국어 대학 도서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딸의 얼굴. 아빠는 겁쟁이가 아니야. 용감한 사람이 된 거야. 속으로 되뇌었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제3국 공항에서 8시간을 대기했습니다. 환승구역의 작은 라운지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렸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 신문을 봤습니다. 한글로 된 신문. 제가 읽을 수 있는 우리말이었습니다. 기사 하나하나가 신기했습니다. 검열되지 않은 자유로운 언론이었으니까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기내에 들어서자 승무원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43년 만에 듣는 환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수령만이 환영받았지 개인은 환영받지 못했으니까요. 비행시간 5시간.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죠. 고추장을 넣고 비비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북에서도 먹던 음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맛이 달랐습니다. 아니, 제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겠죠.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서해 바다 위로 반짝이는 다리들, 그리고 거대한 공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박수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무사히 도착한 것에 대한 감사,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 그리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안도였죠. 게이트에서 내리자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다른 통로로 안내되었고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여러 질문에 답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드디어 공항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2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환영합니다. 담당 직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환하게 빛나는 빌딩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세상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석 달은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사회를 배웠죠.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법. 43년을 살아온 사람이 다시 세상을 배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일하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 순간 선택해야 했죠.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느 회사에 지원할지. 그 자유가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착 지원금을 받고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집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공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교관 경력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영어를 잘해도 15년 경력이 있어도 이력서에 쓸 수 없었죠. 결국 작은 무역회사에서 통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외교관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아니,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은 이제 15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학생이 되었겠죠.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요? 저를 원망할까요? 이해할까요?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도 가족을 북에 두고 왔다고 했죠. 가족을 구할 수는 없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의 말이 제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 시스템의 내부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죠. 2020년부터 저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시민단체, 언론사. 제가 본 북한의 실체를 이야기했습니다. 화려한 외교관의 삶 뒤에 숨겨진 주민들의 고통, 해외 공관의 불법 활동, 그리고 체제의 모순들을요. 처음 강연할 때는 떨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해가 될까 봐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배신이라는 것을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제 탈북은 그저 개인의 도피에 불과할 테니까요. 지금은 인권단체에서 일하며 북한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자유롭게 지하철을 타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카페에서 정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합니다. 퇴근 후에는 서점에 들러 금지되지 않은 책들을 마음껏 삽니다. 이런 일상이 기적입니다. 매일매일이 선물이죠. 가끔 한강 다리를 걷습니다. 강 너머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북쪽 200km 너머에는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도 언젠가 이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을 잃는 대가를 치르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언젠가 북한에 남은 2,500만 명의 자유로 이어질 것이라 믿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자유인으로, 증언자로, 그리고 희망을 품은 사람으로. 여러분도 지금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감사합니다.